네, 오늘은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이너스 성장에 개인 소득 감소에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다가 그 참 여러 가지가 지표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추경 재난지원금 온갖 꼬리표가 달린 돈을 퍼붓는데도 이게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으로 기저질환이 생겼는데 코로나가 와서 덮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늘 걱정하는 거지만 국가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기업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요새 참 우스운 거는 외자 유치, 유턴 기업에 대해서 온갖 혜택을 준다고 자유 기업 도시도 만들고 정책을 하는데 정작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으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리한 진단을 하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병태 교수님을 작년에 이어서 또 모셨습니다. 마침 최근에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책을 내셨다고 그래서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주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이병태 교수님 최근에도 삼성 사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아주 재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병태 교수님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제가 재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랬더니 정말 제 증거로 이해를 한다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고 바꿨고요. 부제가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제목입니다. 경제민주화, 동방성장, 상생, 재벌개혁론자들의 사기적 선동에 대한 고발서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사기적 선동에 오랫동안 속아왔다라고 하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재벌을 옹호한다 그러면 거의 좋은 글씨 비슷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재벌 개혁론자들의 논리를 이렇게 반박하게 됐나 보면, 이 재벌에 대한 공격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공격이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공격에 제일 큰 약한 고리가 거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재벌은 악덕하게 보니까 그걸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시장 경제 전체에 대한 공격을 하는 의도도 담아 있다 싶어서, 재벌이 제대로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재벌 교육론에 빠져 있고, 대통령서부터 요새 통합당을 지휘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재벌이 잘못해서 이렇게 위기에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재벌 개혁론이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국가 아젠다로 올바른 질문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질문에는 좋은 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재벌은 뭐가 재벌인지는 다 아실 텐데, 경제학적으로만 그냥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다. 가족 지배, 가족 또는 가족의 연합체가 대를 이어 경영하고 지배하는 기업 집단이다.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한두 개 기업 하는 사람한테는 재벌이라고 안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을 얘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 법적인 지분은 조금인데 실제 경영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황제 경영을 하는 기업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재벌의 문어발 경영에서 다각화된 기업 집단을 갖고 있다. 전문화된 집단한테는 자꾸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특징을 잡습니다.
일부 이렇게 다각하지 않은 재벌 집단들도 있죠. 뭐 요즘에 두산그룹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전문화된 기업이 있습니다. 왜 재벌이 무슨 왜 개혁이 돼야 되느냐?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재벌의 지배 구조나 형태가 아주 한국적이고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난 이탈한 형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 구조를 세 가지로 보면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문에 의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것이냐. 두 번째는 계열의 순환 출자 또는 수직 계열에 의한 그걸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는데 피라미드의 출자 구조에 의한 소유 구조가 글로벌 표준에서 어긋난 거냐. 세 번째는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소위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거냐. 이걸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다. 그래서 재벌의 과도한 경쟁력이 집중돼 있다. 이게 이제 비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벌의 힘이 커서 이 세습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가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의 경제가 혁신 창업가 탄생하지 못하는데 재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문어발 경영하는 거하고 비판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두부도 만들고 콩나물까지 기른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못 만들고 낙수 효과가 없다. 이제 일가만 부자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특히 하청업체를 후려쳐 가지고 우리나라의 양극화의 원인이다 하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여섯 번째가 아까 문어발 경영, 전문성 없이 과도한 다각화로 문어발 경영을 한다는 게 공격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 경제력 집중화가 묶여 있는 얘기인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너무 과도하게 경제력이 컸기 때문에. 근데 핀란드를 보니까 노키아가 망하니까 핀란드에서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핀란드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하는 짓이 만연해 있다. 이런 게 혁신 안 하고 기술을 탈취한다. 이런 거고요. 아홉 번째가 이제 온갖 부정의 몸통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을 통해서 그 항구적인 법 위에 군림하는 그 고착화된 권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재벌을 공격하는 논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사실인가를 좀 따져보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가족 경영 회사가 얼마나 흔한 거냐, 우리나라만 있는 거냐를 좀 보면요. 이 얘기는 사실 따질 것도 없는데요. 전체 기업 중에는 전 세계 전체 기업에는 80% 이상이 다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주인 없는 기업 몇 개밖에 없어요. 포스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국민은행, 이런 한전 이런 기업밖에 없고 다 가족 경영 기업이고요. 그 나라에서 제일 큰 200대 기업들, 각국의 200대 기업에서 가족 경영 기업의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가를 그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건데 인도는 한 55% 정도 되고요. 상장 기업에 동남아시아도 거의 그 정도로 60% 가까이 되고 브라질이 한 48%, 독일과 프랑스도 한 40% 되고요. 미국도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00대 기업이니까 정말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을 다 재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공기업하고 금융기업들하고 국민기업이 이 상위 안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기업의 포션이 다른 나라에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의 재벌 그룹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냐? 미국의 월마트가 대표적인 샘 월튼 가족의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이 샘 월튼의 자식들이 전체 의결권의 한 5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독일의 폭스바겐 이것도 한 집안에서 하고 있고요. 영국과 스위스에 있는 글렌코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엑소, 그러니까 있기는 네덜란드에 있는데 주인은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포드 자동차의 지금 4대 후손이 증손자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지분은 1.87% 정도 됩니다. 근데 의결권은 40%를 가지고 있어요. 차등 의결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금 회장이 증손자입니다. 포드가. 그래서 여기도 그냥 대표적인 재벌 그룹이죠. 그리고 매출액으로는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루크오일 러시아, 맥키손 미국, 대만의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폰 만들어주는 팍스콘, 이것도 대표적인 재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명한 재벌 기업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기업은 다 사업하는 이야기가 자기 잘 먹고 살고 자식 잘 먹여 살려고 사업하는 거고, 그거 하면 밑으로 밀려주고 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관 역사에 있는 뭐 제일 오래된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망했는데, 그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서 무슨 금강산가요? 예, 그 했던 공구미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718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기업인데, 그 절 짓는 회사거든요. 예, 그 지어놓은 절 계속 메인티넌스 해주는 거로 하다가 최근에 거의 부도 직경에 당했습니다. 그 소세지 만드는 회사로 영국에 드본이 있는데, 이게 헨리 8세 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가문이 7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월마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 이사회 의장을 외손자, 딸의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 아까 2% 이하 지분으로 40%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금 증손자인 클레이 포드가 31살에 이사가 됐고 41살에 이사회 의장 겸 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3세 경영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미국의 4세 경영으로 해서 이렇게 이 2% 가지고 어떻게 40% 행사하냐면, 헨리 포드 창업자가 똑똑해서 자식들 간에 싸움 날까봐 가문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재단에다 주식을 줘 놓고, 그 주식에 한해서는 차등 의결권으로 의결권을 10배 이상을 줬기 때문에 월등한 의결권을 줬습니다. 카길 그룹은 지금 카길 후손이 전체 85% 지분을 하고 4대하고 5대 후손들이 완전히 장악한 거 운영하는 회사고요. 코도 사장, 부사장이 다 그 자식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금융회사는 그 워린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는 일가가 32% 가지고 있고, 의결권은 워린 버핏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사회 멤버로 지금 나이 많은 후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끝나면 아들이 승계할 거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독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유명 회사가 다 재벌 회사입니다. 폭스바겐이 우리 포르쉐
만든 그 가문입니다. 포르쉐 가문이고요. BMW가 콘디트고요. 스와츠 그룹이 유통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이마트입니다. 이 회사가 스와츠가 하고 있고 알디가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가문이고요. 피니스 제약에 다 이렇게 해서 그 대기업의 41%가 독일은 재벌 기업이고요. 세계 500대 큰 그 가족 경영 회사 중에 79개가 독일에 있을 만큼 독일이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려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 한 5조 정도 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의 거의 90%가 다 200년, 300년씩 그 가문이 내려오면서 관리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회사는 거의 다 재벌 가족 경영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뭐 재벌 해체해서 메가더장부터 해서 없는 것 같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다죠. 도요다 가문이 지금 도요다의 여기도 증송자인가요? 그 회장을 하고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포드 자동차하고 도요다는 그 가문에서 즉각 투입이 되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잘 만드는 산토리, 다케니카, 야자키 가문이 5조에서 20조 정도의 매출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이 다 가족 경영 회사고요. 유럽 창업하는 기업의 85%가 다 가문의 자금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은 가족만이 우리한테 이해를 따지지 않는 유일한 사랑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됐을 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 대를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 경영자 훈련은 오랫동안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기술 집약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 그래서 독일,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가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은데 특히 스위스하고 독일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 당수했던 마이클 하워드가 보수주의 가치가 뭐냐 그랬을 때 인간이 가족과 자신의 건강, 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보수적 가치의 첫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와 행복을 나와 가족의 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국민의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데 가로막히는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지 남의 부의 추구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 회사는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절대 다수가 가족 경영 회사라고 하는 거고 아주 특수한 공개 기업하고 국영 기업 이런 기업만 예외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